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한 무기 수출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군사 교리, 산업 생태계가 그 중심에 한국의 K2 전차와 KF-21 전투기가 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독일, 프랑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해온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진지한 대안이자 때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단순히 성능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국가들이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최고 성능, 최대의 화력, 가장 두꺼운 장갑이 정답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전시 상황에서 실제로 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 앞에서 기존 강대국 무기들은 예상보다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2 전차가 다시 평가되기 시작했다. 독일 레오파르트 계열은 검증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대기 시간은 7년에서 8년에 달한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강력하지만 지나치게 무겁고 유지 비용이 높다. 반면 K2 전차는 빠른 납기,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비용, 사막과 혹한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는 현실적인 강점을 앞세워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다. 특히 대규모 전력 확충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이 차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유럽의 동쪽, 러시아와 직접 마주한 국가들은 더 이상 상징적인 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장 싸울 수 있는 무기, 즉시 전력화 가능한 체계를 원한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런 냉혹한 현실이 깔려있다. 단순히 한두 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 대를 동시에 운용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생산 속도와 공급 안정성이 절대적인 요소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차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하늘로 확장되고 있다. KF-21 전투기는 아직 완성 단계에 있는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럽과 중동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기존 전투기 세대 교체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내부 갈등과 지연을 겪고 있고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는 정치적 조건과 동맹 구조에 묶여있다. 그 사이에서 KF-21은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 전투기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금 KF-21을 바라보는 국가들은 현재 성능만 보지 않는다. 블록 단위로 진화하는 구조, 향후 스텔스 성능 확장 가능성, 자국 무장 통합의 여지를 동시에 계산한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 접근이다. 특히 중동 국가들에게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방산 산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K2 전차와 KF-21 전투기는 각각 지상과 공중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존 강대국 무기체계가 만들어 놓은 질서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가? 전쟁의 속도와 정치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보다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더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다. 이 쟁탈전은 단순한 수출 경쟁이 아니다. 전차 한 대, 전투기 한 기를 둘러싼 선택이 그 나라의 군사 교리와 외교 노선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방산이 서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이야기는 왜 이 전환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 판에서 진짜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K2 전차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로 수렴된다. 과연 레오파르트 계열이나 에이브람스와 정면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성능 비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담고 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구조와 군수 체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오랜 시간 동안 유럽 표준으로 자리 잡아왔다. 수천 대가 생산되었고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되며 실전 경험도 축적됐다. 이러한 이력은 분명 강력한 신뢰 자산이다. 그러나 그 신뢰는 동시에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수요가 많아질수록 생산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개량형이 반복되면서 생산 라인은 복잡해졌다. 전차를 주문한 국가가 실제로 인도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또 다른 극단에 위치한다. 압도적인 중량과 강력한 방어력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가스터빈 기반 동력 체계는 연료 소모가 크고 유지비가 높다. 이는 평시 훈련부터 전시 운용까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프라가 제한적인 국가나 장거리 기동이 잦은 지역에서는 이 부담이 전투력 자체를 잠식하는 요소가 된다.
K2 전차가 주목받는 지점은 바로 이 중간 영역이다. 방어력과 기동성 사이의 균형, 성능과 비용 사이의 균형, 그리고 첨단 기술과 실제 운영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다. K2는 설계 단계부터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중량을 줄이고 방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가볍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전장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규모 전차전을 상정하는 국가들에게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같은 예산으로 몇 대를 운용할 수 있는가는 전술 차원을 넘어 전략의 문제로 이어진다. 소수의 최고급 전차를 운용하는 것과 대규모 기동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군사 교리를 요구한다.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유지 보수와 후방 지원 역시 중요한 변수다. 전차는 전투보다 정비 시간이 더 많은 무기체계다.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정비 인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면 전력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K2 전차는 비교적 단순화된 구조와 빠른 부품 공급 체계를 통해 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환경 적응력이다. 혹한과 혹서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는 단순한 성능 자랑이 아니다. 특정 기후에 최적화된 전차는 다른 환경에서 급격히 신뢰도를 잃는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혹서 지역에서 서방 전차를 운용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구매 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학습 효과로 작용한다. 결국 K2 전차와 레오파르트 계열, 에이브람스의 비교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다. 냉전 시기의 기준으로 설계된 전차와 변화한 전장 환경을 전제로 등장한 전차의 차이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지금 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과거의 명성보다 현재의 조건을 본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K2 전차는 점점 더 많은 국가의 계산표에 오르고 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구매를 넘어선다. 전차 한 기종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군수 체계, 훈련 방식, 심지어 전쟁 수행 방식까지 바꾸는 결정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K2 전차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하나의 전략적 옵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K2 전차가 던진 충격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납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파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MGCS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 MGCS는 유럽이 미래전장을 상정해 내놓은 해답이지만 그 해답은 아직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MGCS의 개념은 분명 혁신적이다. 기존의 전차 한 대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플랫폼이 하나의 팀을 이루는 체계로 전장을 지배하겠다는 발상이다. 장거리 타격, 근접 전투, 대공 방어, 무인체계 대응을 각각 분리된 요소로 구성해 네트워크로 묶는 구조다. 이론적으로는 미래 전장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다. 문제는 이 이상이 현실로 구현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개발 주도권과 산업 지분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조율을 반복하고 있다. 각국의 방산기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일정은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있다. MGCS가 진정한 의미의 전력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K2 전차를 현재의 완성형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중 전략이다. 바로 K3 전차 개념이다. K3는 MGCS처럼 역할 분리를 극단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한 대의 전차가 최대한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방향을 유지한다. 이는 전술적 유연성과 전장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이 차이는 전차 소대 운용 개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역할이 지나치게 분리된 체계에서는 특정 플랫폼이 손실될 경우 전체 전투력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반면 단일 플랫폼 중심의 전차 편제는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잔존 전력이 임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전쟁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전에서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MGCS와 별도로 독일은 레오파르트 계열의 추가 개량형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독자적 기술 축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가진 구조적 불안정성을 방증한다. 목표는 하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일한 방향으로 전력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분산은 연구개발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첨단 전차는 막대한 개발비와 시험 인프라를 요구한다. 자원이 분산될수록 완성까지의 시간은 길어지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은 더 늦어진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의 실전 운용 경험과 수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차 연구를 단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이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기술을 진화시키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시계다. 전차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2030년 이후의 이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5년 내 전력화를 원한다. MGCS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인다. K2로 즉각 전력을 확보하고 향후 K3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택지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결국 MGCS와 K3의 대비는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하나는 미래를 한 번에 도약하려는 유럽식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전력을 기반으로 점진적 진화를 택한 한국식 접근이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 분명하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를 선택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흐름 속에서 K2 전차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전차한 기종의 성공이 차세대 전차 개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유럽 방산 질서에 조용하지만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다. 지상에서의 변화가 하늘로 확장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K2 전차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자연스럽게 한국 항공전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KF-21 전투기가 있다. 특히 유럽의 동쪽,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국가들은 공군 전력 재편이라는 더 복잡한 과제 앞에 서 있다. 폴란드 공군의 상황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냉전 시기에 도입된 구형 기체들은 이미 수명 한계에 도달했고 부품 수급과 정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제 기체는 정치적 이유로 유지가 불가능해졌고 서방제 최신 전투기는 공급 일정과 비용에서 부담이 크다. 이런 조건 속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단계적 전력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형 스텔스 전투기로 즉시 경쟁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현재 운용 가능한 전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성능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군 전력의 단절을 피하면서도 미래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한다.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조종사 중심의 평가다. 단순히 재원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탑승과 비행을 통해 기체의 감각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조종석 구성, 지야, 조작 체계, 디지털화된 인터페이스는 현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부분에서 KF-21은 최신 전투기 이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내 기존 선택지와의 비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유럽산 45세대 전투기들은 검증된 기체이지만 설계 기원이 오래되었고 향후 스텔스 성능으로의 확장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KF-21은 초기 설계부터 향후 내부 무장과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은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지만 미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다. 또한 전투기는 단순한 무장 플랫폼이 아니라 동맹 구조의 상징이기도 하다. 특정 국가의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KF-21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선택지로 인식된다. 특정 정치 블록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나토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장점이다. 전력 구성 측면에서도 KF-21은 중간급 전투기로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와 경전투기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다. 이 공백은 많은 국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기도 하다. 고가의 최상위 기체만으로 전력을 구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경량 기체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하다. KF-21은 이 현실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결국 유럽에서 KF-21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당장 전력화가 가능하면서도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한다면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차에서 시작된 신뢰가 공군 전력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지상과 공중을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 흐름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KF-21이 더 이상 관찰 대상이 아니라 실제 검토와 평가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유럽 공군 전력 재편의 방향을 조용히 흔들고 있다. KF-21의 실질적인 경쟁력은 그 핵심은 동력과 센서, 그리고 단계적 진화 구조다. 많은 국가들이 KF-21을 단순히 하나의 기체로 보지 않고 프로그램 전체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동력 체계는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다. KF-21은 검증된 쌍발 구조를 채택해 안정성과 생존성을 우선했다. 쌍발 엔진은 단발 대비 중량과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거리 작전과 해상 비행이 잦은 국가들에게는 신뢰도의 차이로 이어진다. 특히 전투기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공군에게 이 요소는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운영 철학의 문제다.
엔진 운용 방식 역시 단계적 국산화라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검증된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화를 우선하고 이후 부품과 조립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기술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접근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실패 가능성을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센서 영역에서 KF-21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며 단순한 탐지 장비를 넘어 전투기의 두뇌 역할을 한다. 다수, 표적 추적, 전자전 환경 대응, 데이터 융합 능력은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KF-21에 적용된 레이더 체계는 이러한 요구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향후 성능 확장 여지도 고려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블록 단위 진화 구조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을 지향하지 않는다.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중심의 기본 전투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본격적으로 통합한다. 이후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과 생존성 강화로 스텔스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과정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는 공군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새로운 기체를 도입할 때마다 전력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없고 기존 기체를 점진적으로 개량해 동일한 편제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훈련 체계와 정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며 장기 운용 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 무장 통합 역시 KF-21의 전략적 가치 중 하나다. 특정 국가의 무장 체계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무장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구조는 구매국에게 협상력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국 방산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뜻한다. 특히 자체 무장을 개발하거나 제3국 무장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게 이 유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KF-21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서 이중적이다. 하나의 전투기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항공전력 플랫폼이다. 지금 당장 완성형 스텔스 전투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평가다. KF-21의 강점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연결하는 구조에 있다. 결국 KF-21의 진정한 경쟁자는 특정 기체가 아니라 시간이다. 얼마나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해 KF-21은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변화의 파장은 중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동 국가들이 KF-21과 K2 전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유럽과는 또 다른 맥락을 가진다. 이 지역에서 무기 도입은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체제 안정, 지역 패권, 그리고 외교적 균형과 직결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차세대 공군 전력에 대한 명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분쟁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산 최신 전투기는 정치적 조건과 동맹 구조에 묶여 있고 유럽산 대안은 개발 지연과 비용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공백 속에서 KF-21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기체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과 공동 발전의 여지가 있는 기체로 인식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에 주목하는 핵심은 맞춤형 협력 가능성이다. 단순히 기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방산산업과 연계된 장기 파트너십을 원한다. 무장 통합, 현지 정비 능력, 기술 협력의 범위는 이 지역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KF-21은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은 기존 강대국 방산체계와 분명히 다른 접근이다. 안보 협력의 의미도 크다. 중동의 소국들은 단순한 무기 성능보다 안전 보장을 중시한다. 특정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기체를 만든 국가와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훈련, 작전 교류, 상호 운용성 확대는 무기 계약에 보이지 않는 핵심이다. 이 맥락에서 KF-21은 군사협력 패키지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상 전력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다. K2 전차는 사막 환경과 고온 조건에서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단순히 혹사에 견딘다는 차원을 넘어 장거리 기동과 유지비 관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대규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다. 기존 질서의 균열이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만 변화한 전장 환경과 정치적 조건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방산은 완벽한 미래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해법과 그 다음 단계를 동시에 제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K2 전차와 KF-21은
이 전략의 양축이다. 하나는 이미 검증된 전력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다른 하나는 진화 중인 플랫폼으로 미래를 열어두고 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방산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쟁탈전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차와 전투기를 둘러싼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빨리 전력화되고 가장 오래 진화할 수 있는 무기가 주목받는 시대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선택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또 어떤 형태의 협력으로 확장될지는 앞으로의 시간에 달려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K2 전차와 KF-21은 이미 판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